사실 저희 집이 이게 영주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유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교적인 분위기는 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들이 무조건 남자보다 더 봉사해야 되고 뭐 그 순종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이든 아들이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과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너네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아빠가 좀 밀어준다. 이런 분위기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가 또 많이 이뻐하셨던 것도 맞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자의식이 강했다고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누구누구의 엄마라든가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 이름 석자를 갖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항상 나에 대한 그 문제의식, 뭐 내가 어떻게 뭐 살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과거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들이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차별을 받으니까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중점이 있었고 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제가 전면 개정했는데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그때는 그게 2000년도에 그 법을 개정을 했는데 2000년 7년도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일가정 양립이 부각이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든 남자든 꼭 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 또 아버지가 저를 믿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것도 뭐 기대하는 거 그런 것도 저를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최초란 타이틀을 단 거는 여성으로서는 최초 노사관계 법제과장.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라고 많이 유명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을 담당하는 과가 이제 노사관계 법제과였어요. 그 법제과장을 보통 대화 채널이 노총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주된 대화의 채널이었고 굉장히 일이 소위 말해서 터프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자리였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저는 어려운 업무를 좋아해요. 약간 챌린징한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부가 옛날부터 이제 노동행정을 해오면서 그 계속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많은 법률들이 그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계속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거. 옛날에는 한 회사에는 무조건 노조가 한 개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노조도 어느 나라나 다 보편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타임 오프 제도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전임자라는 어떤 직책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일이에요. 사용자로부터 월급 받으면서 노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갖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게 그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노동 근로자한테 도움이 되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를 할 때 돈을 주는 게 국제적인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 2가지가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어려운 숙제고 마지막으로 남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개혁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제가 해보고 싶다라고 직접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수용이 돼서 제가 그 업무를 했고 실제로 그거를 노사관계 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챌린징한 업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갖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최초의 여자 과장이었던 거고 기조실장 역시 제가 뭐 최초의 기조실장이 되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그 노동부에서 근로기준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실은 고용총괄국장도 하고 청년국장도 하고 고령자국장도 하고 또 고용평등국 여성 고용을 다루는 그쪽도 하고 해서 대부분 업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조실장은 원래 업무를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이 된 거였지 제가 그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 다음에 도전적인 일,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리어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이 되려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제가 행정고시를 할까 사법고시를 할까 막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사법고시도 행정고시를 붙은 다음에도 좀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법학이 되게 재밌는 학문이긴 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공무원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좀 세우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나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보다는 이제 미국에 로스쿨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영문과를 나오다 보니까 미국 로스쿨을 가려면 미국 로스쿨도 로스쿨이지만 또 나중에 미국에서 그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그 학위가 법학에 대한 학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통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편입을 해서 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로스쿨을 가서 LLM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바시험을 봐서 붙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법학으로 박사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 하나의 전체적인 그 계획과 흐름이 법학에서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데 되게 다 필요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했고 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한 게 또 도움이 된 게 아무래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결국 공무원이 제가 최초로 이제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여자로서는. 근데 그 법을 새롭게 입법을 하고 또 법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런 법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논리적이고 외국 입법 내에까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능력에도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자기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이제 이 일가족 양립에 관한 제도 부분들은 사실 제도라는 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 결국 국민들이잖아요. 근로자들이고 뭐 여성 근로자든 남성 근로자든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결국 공무원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고 그 국민들 대변하는 단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공무원은 그거를 입법화하면서 법 조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그 법을 반대하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입법의 하나의 과정들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 필요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상 필요해서 그 박사학위까지 따게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법학 박사를 하겠다고 입학을 신청을 했는데 면접하시는 분이 저보고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근데 그분은 약간 애들은 어떡하고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은연중에 하셨겠지만 약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실 가사 돌봄은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가사 돌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그래서 그 출산도 육아도 다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가사근로자법은 사실은 이제 음성적인 시장, 비공식적인 시장으로만 돼 있던 가사돌봄 시장을 하나의 이제 양성화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고, 그 법이 사실 뭐 소관을 잘 못 찾아갖고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그
청년 여성국장 할 땐가 그 부분을 제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여성 업무랑 많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사노동법은 그분들이 일하는 노동을 하나의 이제 근로자로서 정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고, 그 가사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저희가 흔히 경제의 3주체를 가정, 기업, 국가, 정부 이렇게 3주체라고 할 때, 가정은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이 가정도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옛날에는 애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엄마가 다 했잖아요. 또는 뭐 부자들의 전유물을 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 분들이 그런 걸 한꺼번에 다 했죠. 근데 지금은 다 분업화되고 있어요. 그게 특히나 요즘 플랫폼 노동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이 청소 따로, 또 세탁도 뭐 플랫폼 구독 서비스로 하고, 또 뭐 이 아이돌봄도 요즘은 이제 별도로 아이만 봐주시는 그런 게 하나의 이제 직업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 돌봄 그 법이 가사 돌봄의 가치를 유급화해서 하나의 그 일자리로서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법은 사실 하는 형태가 그런 업체에서 그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그분들이 개별 가정과 도급계약을 맺어서, 회사하고 도급계약을 맺어서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 비용은 결국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을 해서 직접 연결하는 거죠. 쓰실 그런 가사 청소 매니저를 쓸 집과 청소 매니저, 또 아이돌봄을 요청하는 이제 부모들하고 아이돌봄이가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바로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사람을 일주일에 3시간 쓴다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직업 소개받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3시간을 쓰지만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엮어서, 내가 여기 가는 김에 바로 옆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엮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딱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묶어서 돈이 될 수 있게, 자기한테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노동 시장이 앞으로 더 팽창하게 커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옛날에 무급 노동으로 머물러 있던, 엄마들의 무급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던 그게 단순하게 통계청에서 산정을 했을 때, 무급 노동의 가치를 통계청에서 러프하게 산정한 게 2019년에 490조 원이에요. 근데 그거에 10%만 이게 유급화가 되면 40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가사돌봄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런 모델로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최근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가사돌봄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무급 가사 노동이 유급화함으로써 그 여성들의 노동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그 가사와 돌봄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줄어들고, 또 중고령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도, 원하는 일자리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조실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여가부 차관 검증을 받으라는 제의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사실 청와대에서 그런 제의를 한다는 거는 가라는 명령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안 한다고 거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또 역할을 맡고 추진하는 거를 제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갔는데, 막상 가서 제가 왜 오게 됐는지를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이제 장차관이 다 외부에서 오셨어요. 교수님이 오기도 하고 정치인이 오시기도 하고, 그 차관까지 다. 보통 요즘 부처들이 그 장관은 외부에서 오시고 차관은 내부 관료가 올라가는데,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자체 관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마지막으로 차관을 했는데 이제 판단하기에는 정통 관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 잘하는 행정을 잘 아는 그 정통 엘리트 관료 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를 그리로 가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성가족부에 있어 보니까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업무의 성격상 그 뭐 성폭력 피해자를 대변할 때도 있고 보호를 해줄 때도 많고 또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이 기능 보통 정부 부처는 기능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그런 이제 직장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또 보건 업무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기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담당을 하고 근데 여가부는 기능이 아닌 대상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가부 역할에 대해서 흔히 시줄과 날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부가 기능이 이렇게 시줄에 비유한다면 특별히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또 깊숙하게 날줄을 엮어서 해야 우리 사회적 안전망이 더 탄탄하게 받쳐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가끔 했는데 여가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역할이었고 뭐 정부 부처 중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저도 그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제 그 반감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할 때 저희 출입하는 기자분 중에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옷 갈아입을 때 여자애들은 교실 안에서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남자애들은 화장실 가든지 복도에서 갈아입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린 제 친구가 항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양보 못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애가 그 정당한 얘기를 한 건데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과거랑 다르거든요. 과거는 사실 형제 간에도 일단 이제 여자 자식 같은 자식이라도 공부할 기회가 한정돼 있으면 아들을 먼저 공부시키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하나인 가정도 많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여성을 더 보호해야 된다든가 우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의 20세 MZ세대들한테는 전혀 어필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란 명칭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초래하는구나. 여자 편만 드는 정부 부처가 그런 오해를 주겠구나라고 해서 저도 그때 이게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중에도 남자들도 어린 청소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폭력이라는 게 꼭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성을 다 피해자라면 보호하고 있고 또 이 여성을 우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은 특정 성이 이 30%를 넘지 말아야 돼. 한 조직에서 특정 성만으로 뭐 조직이 구성된다는 것은 다양성 면에서 그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지 여자만 뽑아라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이름도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여성만 우대한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나아갈 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게 있어요. AA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그 남녀고용평등법에 5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 그 동종 업종별로 묶어갖고 그 동종 업종의 평균 고용률의 70%가 미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여성 고용을 늘릴지, 어떻게 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늘릴지를 매년 정부한테 리포트를 하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이제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자문위원을 참여하면서 그런 의견도 냈어요. 이거는 여성가족부가 해도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가 해도 좋겠다. 그게 논란이 됐었나 보더라고. 누가 할 것인지. 근데 제가 제안을 한 거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게 보면 어떤 분야는 여성이 70% 가까이 되는 업종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야에도 계속 여성을 얼마 이상 높여라. 그 70% 되는 동종업종 중에서 자기네가 평균의 70이니까 상대평가로서 그 업종의 평균의 70%를 미달하면 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이 70%인데 그 70%의 70%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49% 미만인 데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업종은 오히려 남성들이 소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만 이렇게 잡 세그리게이션을 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업종은 여자들만 주로 있고 어떤 업종은 남자들만 있는데 주로 남자들이 있는 업종들이 월급이 임금 수준이 세면 우리가 임금 격차가 그런 데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꼭 여성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남성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은퇴를 하고 사람이 은퇴했지만 아직까지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일을 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활동을 할 때 무슨 주제를 갖고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퇴직연금 쪽이 제가 인구 문제하고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은데 퇴직연금 쪽이 그거를 같이 인프라가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노동부에 과가 하나 있는데 과에서도 그 퇴직연금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과장의 일의 반 정도가 퇴직연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퇴직연금 개발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원래 퇴직금 제도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게 노후소득 보장, 하나의 사회보장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에 출발하다 보니까 퇴직금은 사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연금이 또 모든 것이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돼 있지가 않고 어떤 기업은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떤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있고 그걸 퇴직급여라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라 해서 둘 다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소득이 보장이 되려면 충분히 오랫동안 그 적립을 해서 나중에 그 적립된 돈을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게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퇴직연금 일원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퇴직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가 많죠.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1년에 한 달치가 근로자들 돈이 나가야 되니까 운영자금이 부족한 데서는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 정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이 그걸 얹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퇴직연금을 제대로 충분히 모아서 그게 연금 형태로 탈 수 있도록 그게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목돈이 모여야 연금으로서 제대로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수익률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회사가 다 운용하는 거를 DB 제도라고 그러고 근로자가 내 퇴직연금을 알아서 내가 운용하겠다 하면 DC 제도예요. 그 회사는 definite contribution 1년에 한 달치만 돈을 주면 되는 게 DC고 DB는 definite benefit 해서 이 사람이 은퇴할 때 회사가 운용을 하다가 은퇴할 때 옛날에 퇴직금 때 받아 30년 근무하면 30개월치를 그 퇴직금에 해당되는 그 베네핏을 책임지고 회사가 주는 게 DB 제도거든요. 근데 본인이 DB인지 DC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흔히 얘기가 DC인지 DB인지 모르면 DB다.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DB고, DC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건데 요즘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DC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또 우리나라가 이 DC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개인한테 그걸 맡겨놓으니까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기금형이라 해갖고 그거를 이제 기금 법인으로 해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 본인들이 그 자기 노후 자금에 대한 설계를 미리미리 길게 일찍부터 준비하면 그게 훨씬 도움이 돼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요즘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30년 한 회사에 근무하고 했는데 요즘 많이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그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쭉 연계되는 게 중요해요.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래서 그런 통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막 찾아 쓰고 뭐 그냥 없애고 뭐 회사 옮긴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은 아예 똑 떼서 이거는 나의 소득을 위한 것, 노후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교육과 홍보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30년 근무하고 나와서 오래 살면 20년, 뭐 10년, 15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30년 근무하고 나와서 40년을 더 살아. 100세 살기 때문에 40년을 살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30년 근무하는 기간에 받은 돈을 어떻게 운영해 놓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고요. 또 그 일할 기회를 주자, 일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요즘은 청년 고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일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자기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일로서 그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특히 저는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근데 AI 시대의 걱정이 뭐냐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청년들 엔트리 레벨이라고 이제 신입 사원을 잘 안 뽑고 다 경력직 뽑고 그나마 AI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게 그 엔트리 레벨의 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어가면은 굉장히 그거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창업 기회도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그냥 공부 가르치듯이 강의 받는 게 교육이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인구 문제, 퇴직연금 문제 이게 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계된 그 사안들인데 그런 사안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이겨내려면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성들도 더 많이 일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도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그래야 되고, 또 고령화가 됐을 때 고령자들이 또 조금 월급을 더 적게 받더라도 고령자들이 좀 월급을 적게 받아야 또 청년들이 또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또 노후 자금도 좀 두둔하게 모아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정책적으로 이런 게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연구 포럼도 하면서 그렇게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필요한 사람, 남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남이 힘들 때 나를 좀 찾아와서 힘든 거 얘기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주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주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제가 서울 올라온 게 대학교 이제 시험 치러, 그때는 논술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술 시험 치러 서울의 청량역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차표도 어떻게 끊어야 되는 이게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57세? 제가 57세가 돼가는 상황이니까 많이 오래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그래도 제가 영주 출신이고 영주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또 영주를 빛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이 흔히 하는 얘기가 어떤 직위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근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